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지 관심입니다. 현 투표 상황과 함께 대선 이후의 여러 과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약 7시간 후면 이제 투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10월 또 11월에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선출이 된 이후에 참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각자 뽑으시는 최고의 명장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뭐 민주당은 제가 뭐 나중에 말씀 예. 드릴 테니까 뭐 제외하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던 11월 5일 그러니까 정치 입문 선언한 지 약 넉 달, 네. 당에 입당한 지 석 달 만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11월 5일 그 장면하고 네. 하나는 또 3월 3일 날 왜 직전에 사전투표 직전 그 전날 네.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장면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찬반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결절점이었다 변곡점이 됐다 왜냐하면은 이것의 판단은 뭐 국민들의 몫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선거 되돌아보면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관통했던 하나의 흐름은 저는 정권 교체 흐름이라고 봐요. 거기에서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예. 어떻게 보면 한번 꺾어지는 지점이 바로 안윤 단일화 국면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옳고 그름 찬반을 떠나서 선거 전의 양상을 저는 크게 바꾼 그런 장면으로 저는 봐요. 배 교수께서는 어떤 것 꼽으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성남 상대원 시장 가서 눈물 흘렸던 그 네. 장면.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대선에 TV 광고에까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의 상대원 시장은 이재명 후보의 인생이 오롯이 담긴 그런 장면의 눈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화전면의 아들이다시피 네. 해가지고 야반도주하다시피 어릴 때 성남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다니도 못하고 중고등학교 그래서 소년공으로 일했는데 이때 생계의 기반이 된 곳이 이제 성남 상대원 시장 그러니까 화장실 지키면서 소변은 10원 받고 대변은 20원 받고 그때 이제 연설하면서 정말 교복이 입고 싶었는데 교복을 못 입었다. 그래서 내가 무상 교복을 도입을 했다라는 이제 이런 장면.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이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웅변에 가까운 그런 눈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있겠지만은 역시 이준석 대표하고의 극적 단일화 네. 이 장면을 꼽고 싶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뭐 윤핵관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무려 20%대까지 추락해가지고 야 윤석열 후보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극적으로 화해됐지 않습니까? 예. 선대위 전면 개최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결과를 알 수 없는 초초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각 제가 두 장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어제 사실은 뭐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 장소 상당히 신경 써서 고르고 의미를 부여를 할 텐데 어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홍대에서 끝을 냈습니다만 이 광화문에서 500m 정도 거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주하게 됐던 부분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느껴졌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부르셨던 그 상록수를 부르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희망과 승리를 진보 또는 민주 진영 지지층에게 호소해서 막판에 승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담긴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이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불렀어요. 그리고 지난 2002년 때 또 대선 TV 광고 때 기타 치면서 이 상록수 부르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정몽준 당시에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하루 전날 지지를 철회해가지고 야 이거 끝난 것 아니냐 해가지고 오히려 당시에 민주 진보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그랬었죠. 대역전의 승리를 57만 표 차로 이겼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때 2002년을 재현해보자 라면서 이제 진보 민주 진영 지지층에게 호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어제 그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면서 이제 고생하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부분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2002년 대선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의도가 있었을까요? 뭐 의도 없는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뭐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의도다. 왜냐하면은 예.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뭐 거대 양당 두 후보의 비호감도가 60%.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후보를 면하기 위한 차악의 후보를 네. 선택하자. 이런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대선 이후에도 대선 후유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진영 대결이 초초박빙으로 끝난다면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른 후보자들 또 그 지지자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는 얘기는 저는 상당히 국가 지도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이회창 후보님 그리고 권영길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또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가지고 극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런 메시지 특히 진영 대결로 굉장히 나라가 혼란한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 무당층 또 부동층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역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품격이 있다. 좀 자질이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울림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좋은 덕담이죠. 좋은 독담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 뭐 의미 부여할 게 뭐 있어 크게.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또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 경부선 상행 라인을 타면서 서울에서 결국 마무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수도권에 집중을 했던 것과는 어떻게 보면 동선 자체가 약간 대비가 되는데 이렇게 전국을 훑은 거는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우선 크게 보면 2월 15일 날 법정 선거는 시작될 때 윤석열 후보가 청계광장을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했던 유세 예. 똑같이 해가지고 청계광장에서 했던 것은 아시는 대로 광화문 시대 열겠다 청와대 시대 예. 끝내고 그 의미였던 거고 네. 그러니까 어제 제주, 부산, 대구, 대전 찍고 뭐 서울시청을 온 건데 네. 오히려 눈여겨봐야 될 때면 이런 데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같이 고향인 안철수 후보의 고향 부산에서 둘이 손잡고 먼저 윤 후보가 출발해서 대구 대전을 올라왔고 서울에 다시 그 사이에 안철수 후보는 부산에서 자기 고향에서 한 번 더 유세를 했더라고요. 네. 서울에서 같이 만났고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5명이서 같이 손잡은 장면이 다시 말하면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 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 네. 이 5명이서 이제 시청학 광장에 손잡은 이 모습이 좀 보여주려고 했던 메시지였던 것 같고 어제 쭉 했던 이야기 가운데 윤석열 후보를 그래도 유심히 관찰할 때 봐야 될 때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는 나 윤석열은 여의도 문법도 잘 모르고 셈법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여의도의 기존 정치권에 빚진 게 없다. 네. 오로지 국민에게 빚을 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독자적인 노선이랄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고 어젯밤에 아마 강남역까지 가서 한 것은 네. 이거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한 게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 외에는 네. 크게 마지막까지 몇 퍼센트 영향을 미친다 관측도 불가능하고 의미도 별로 없어요. 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물론 윤석열, 이재명 다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최선을 다한다는 마지막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의미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신 의원님께 좀 이어서 여쭤보면 이번 대선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선 징크스가 깨진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사실 경기지사가 계속 도전을 하다가 실패했던 게 그게 징크스가 깨지게 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10년 주기설이 또 깨지게 되고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된 상황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밌는 건데 네. 뭐 아시는 대로 사실은 둘 다 영선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을 한 번도 지낸 안 적이 해봤죠. 없는 예. 그게 사실 더 네. 의미가 큰 거예요. 제가 네. 볼 때.
왜 그러냐? 아시는 대로 여의도 정치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만 하더라도 행정력은 입증됐지만 당내 기반이 약할 거다. 네. 따라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 밀릴 거라는데 웬걸 완전히 자기의 특유의 그 돌파력으로 헤쳐나온 것.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하더라도 검찰총장만 해가지고 뭐 알겠느냐. 당내 경선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의원 못 이길 거다. 웬걸 이겨낸 거. 네. 이게 정치적 불신이 깔려있던 거고 적어도 새로운 흐름을 갈구하는 민심이 분명히 당신과 민심이 반영된 거다. 또 하나는 유심해야 될 대목이 연배 차이예요.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 1960년생이에요. 네. 62세.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63년생. 그죠? 네네. 그러니까 또 부인도 보십시오. 부인 김혜경 씨 66년생. 우리 반은 56세예요. 네. 그럼 김건희 씨 1972년생. 우리 나이 72년생 50. 네. 요런 이 대목이 50년대생, 적어도 40년대, 50년대생들이 지배하던 어떻게 보면 그 세계를 넘어서 60년대생으로 확 넘어와 버린 심지어 퍼스트 레이디는 72년생까지 올라가는 되면 이런 흐름이다. 또 하나 유심하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영호남 없이 충청이 아니라 네.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윤석열 후보가 뭐였죠? 충청도에 아버님이 네, 연고에 네, 있지만 태어나기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네.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이 점도 제가 볼 때는 정치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대목일 거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 배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의미를 좀 이해를 시켜주시겠습니까? 일단 영선의 대통령이 나올 것은 이제 결론이 이미 그렇죠. 나온 맞죠. 거고요. 예, 예.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되실 거니까요. 그럼 이제 이 영선의 대통령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역시 이제 현 기성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요, 국회에 대한 신뢰 지수가 가장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왜 이렇게 우리 국회 또 국회의원들은 신뢰도가 낮은가 국민들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면책특권을 내려놓는다라든지 또는 뭐 국민들의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도입한다라든지 또는 네. 뭐 동일 지역구에 3선 초과해서 출마할 수를 없게 한다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제도적 또는 법적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선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지사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네.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이제 최초로 당선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의미는 뭐냐? 지금 이제 6번째 도전하는 건데요. 저는 이 징크스는 결국은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다만 이번에 이재명 후보로 의해서 깨질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깨질 것인지. 왜냐하면 경기도의 인구가 1,350만, 서울은 950만, 무려 서울보다 450만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자리가 네. 이제 행정부의 수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장 출신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나왔다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다가 바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앞으로는 뭐 깨질 징크스라고 보고 지금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까 뭐 정권 심판론 얘기했지만은 정권 심판론의 기조가 여론조사 보면 한 10%포인트 높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초박빙의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인물론, 개인의 능력으로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역시 이제 본인의 행정 능력,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정치력 묵지않게 행정력이 입증을 받은 결과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뭐 양강 후보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 뭐 상당히 치열하게 또 선거 운동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대 양당의 표를 몰아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외치기도 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약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좀 성적표를 기대하시는지 이게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배 교수님께 먼저. 일단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네. 6%거든요.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 2%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계속 완주를 했다면은 더더욱 활로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대에 머물렀을 텐데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활로가 열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결국은 이번에 진영 대결, 거대 네. 양당 후보 중심으로 가니까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심상정 후보는 지난번 대선보다 저조하냐? 역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심상정 후보 개인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냐? 개인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번에 네 번째 도전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식상함이 있다. 그리고 또 정의당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은 이제 한때는 뭐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은 역시 이제 정의당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보 정당으로서의 뭔가 차별화, 존재감을 부각시켜 줘야 되는데 이번에 진보 정당 정의당이 어젠다를 주도했던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번에 지난번 대선보다는 좀 더 저조한 그런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토론회에서 보셨던 그 대목이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처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공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당신의 그 보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아주 맹공을 퍼붓고 동시에 이재명 후보는 당신은 완전히 뭐야 그럴까 완전 히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당신은 올바른 진보 노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로부터 둘 다 어떻게 보면 두 진영으로부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미운 틀이 박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저 심상정 왜 저래? 뭐 이런 식이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끼어들을까? 이런 대목이 제3지대 정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득표를 한 번은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득표를 크게 얻기보다는 지금은 흔적을 뚜렷하게 남긴다는 전략인 것 같고 어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6월 달 되면 지방선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 할 때 단체장이라든지 지방 의원들 여성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3지대 욕구가 살아날 거예요. 왜? 양당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적어도 지방선거만큼은 지방에서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주는 그런 후보를 찾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61.2%가 기록이 됐습니다. 사전 투표를 합친 거긴 합니다만 최종 투표율 80%에 육박할 것이다, 넘을 것이다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높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배 교수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대선보다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이 77% 그렇죠?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대별로 보니까 대략 전체적으로 5에서 6% 포인트 정도 지난번 대선보다 높게 계속해서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1시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61. 그렇게 되니까 지난번 대선보다는 이제 한 6% 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순 합산을 하면 77 플러스 6 하면은 83 투표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최종 투표율이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역시 이제 최종 투표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37% 1,600만 명 했기 때문에 동반 상승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1대1에 초초박빙 누가 이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양 진영이 최대 결집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찍은 한 표가 당선자를 만든다. 따라서 내 한 표의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플러스 지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역의 문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돌보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특히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한반도가 안정이 되느냐
아니면 뭐 평화로 정착이 되느냐, 아니면 뭐 선제타기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정해지느냐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으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종 투표율도 80% 플러스 마이너스의 지난 대선 77%보다는 높은 투표율 기록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신 의원님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게 수치를 보니까 지금 벌써 61.2%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체 우리 선거인단이 유권자가 4,420만 되는데 네. 2,700만 명이 투표하는 2,700만 명이 하면 아시는 대로 그제 사전 투표했던 1,362만 명에 1시부터 플러스 된 게 1,400만 명 정도가 오늘 투표한 거예요. 그죠? 네네. 그게 3일 사전 투표가 1,362만 명이고 오늘 이틀 동안 투표한 게 한 게, 한 1,400만 명 된다. 그러면 이 추세가 그대로 갈 거냐? 제가 쭉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12시까지는 지난번 대선보다 떨어져요. 네.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사전 투표를 합쳤기 때문에 5%가 높아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렴할 거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77%를 넘기기는 힘들다. 7시 반까지 뭐 봐야 되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80%를 넘은 게 맞죠. 옛날에 저 이회창 김대중 네네. 때가 80% 넘었고 그거로는 넘긴 역사가 없어요. 예. 그 정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5년 전에 2017년도에 그렇게 탄핵하고 나서 촛불 집회 그다음에 그렇게 온 국민이 뭔가 관심이 있을 때도 77%였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도 하고 저항도 하고 싶고 뭐 다들 이유는 마찬가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는 사전 투표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 투표에서는 그럴 만한 동력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1시에는 합치게 되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제가 볼 때는 7시 반까지 가면 77% 잘하면 좀 넘길까 말라. 저는 70 아주 넘기기도 어렵지 않다고 전망해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정확하게 맞추셨을지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이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후를 좀 얘기를 해보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실은 전국이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고발전도 난무를 했고 뭐 각종 뭐 대장동 의혹이네 무슨 의혹이네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합으로 잘 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당선인이 해야 되는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역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정부, 국민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 내지는 뭐 보수 진영의 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네. 통합정부를 구성하려면 당연히 상대 진영에 사람도 유능하다면 데려다 써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대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뭐 100만 표 미만의 그런 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50% 가까운 반대자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네. 실제로 그리고 총 유권자 기준하면은 당선자가 나와도 30%밖에 지지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의 국민을 떠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로 통합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역시 이제 두 번째로는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재의 선거 제도는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승자 독식의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승자 독식의 경제, 승자 독식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인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법적 제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당제로 갈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고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정치 개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정치학자들 누구나 다 왜냐하면은 87 체제이기 때문에 35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저희 신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당선되건 이재명 대통령이 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됐건 야당 상대 당을 배려하지 않고는 이끌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건 첫째, 국민들이 더 이상의 독식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지녔다. 특히나 지난 5년 동안 이 정부가 이른바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어찌됐건 5년마다 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5년마다 꼴대가 바뀌죠. 5년마다 국정 목표가 달라지고 열심히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기준점이 달라져서 혼동을 겪는 이런 점은 최소한 막자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온 국민이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검찰 동향
네. 다시 말하면 김호수 검찰총장의 네, 네. 임기가 아마 내년 5월까지 겁니다. 유지가 될 것이냐. 유지가 될 것이냐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검찰권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총장에게 모든 걸 맡긴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검찰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정치 영역으로 깊숙이 진입하는 그런 형국이 돼서 어떻게 할지 이런 점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국민 통합 정부라는 표현은 조심스러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겠다는 그런 원칙 이런 것은 뭐 윤이나 이나 두 뭐 당선자가 누가 되든 간에 꼭 필요할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포용과 통합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